9-2 단원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랑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자, 그러면 발전 과정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까지 갑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시작이 됐어요. 아테네의 시민들은 모여서 법률을 제정하고 법을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국방, 나라를 지키는 거, 이런 것과 같은 국가의 주요 정책들을 민회에 모여서 직접 토의하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민회가 뭐냐? 왼쪽 편에 나오죠? 민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같은 거예요. 근데 이때는 국가라고 보기에는 너무 작아서 시민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이라고 하는데 이때 고대 그리스 아테네가 굉장히 작은 도시 국가였거든. 굉장히 작은 곳이어서 민회라고 부릅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 모든 시민이 참여했던 최고 의결기관. 자, 그럼 의결기관은 또 뭐냐 하면 회의해서 결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의해서 결정하는 기관,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 같은 것이다. 자, 민회에 모여서 이런 중요한 것들을 다 결정을 했다. 그러면 공직을 맡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맡았냐? 선거를 해서 맡은 게 아니고 추첨을 하거나 아니면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공직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럼 공직이 뭔가요? 공공의 일이거든요. 공공의 일이라 함은 사적인 일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위한 공적인 일, 어, 선출된 정치인의 자리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밑에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호의 해설.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던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문화 유적입니다.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이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나 과거로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고대까지 가더라.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됐더라라는 그런 의의가 있기는 한데 근데 사실 이게 진짜 민주주의가 맞나라는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직접 민주주의 했다고 하잖아. 직접 민주주의라는 말은 모든 국민들이 다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했다는 말인데 그래 놓고서는 자세히 읽어보면 성인 남성만이 시민으로서 민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하잖아. 여자 빼고 노예 빼고 외국인 빼고 다 빼고 나면 성인 남성 얼마 없었거든. 그러니까 도시국가여서 일단 인원수 자체도 많지 않은데 그 중에 남녀 1대1 정도 비율 될 거 아니야. 자연적으로 태어나면 남녀가 1대1 될 텐데 그 중에 여자는 참여 못함. 자, 남자만 남았는데 그 중에 노예가 뭐 한 반은 될 거 아니야. 굉장히 과거였으니까. 자, 그러면 날리고. 자, 근처 지역에 있던 외국인들하고도 막 결혼하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 지우고. 자, 그러면 요 정도 남은 소수의 시민들, 성인 남자, 그것도 노예가 아닌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 그러니까 한계점이죠. 장점은 직접 민주주의 했다는 거. 단점은 노예 빼고 여성 빼고 외국인 빼고 자기들끼리만 했다는 거. 그게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입니다. 자, 그러다가 고대를 지나서 중세 시대에는 왕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필기를 좀 할게요. 159쪽 위에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필기를 하자면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가 있고
중세 시대가 있었단 말이지. 자, 중세 시대는 민주주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왕권이 강했고, 그래서 왕 아니면 교회라는 종교가 굉장히 강하던 시대여서 교황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더 세냐 교황이 더 세냐로 왔다 갔다 하던 시기였어요. 중세시대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막 정치에 참여하고 이럴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고, 굉장히 강력한 신분제 안에서 윗사람들끼리 정치를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대 아테네 때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고 했죠. 이때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가 중세시대 때는 민주주의 못했다가 그 다음에 근대로 갑니다. 근대에는 시민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왜냐하면 중세시대의 신분제 사회가 파탄이 나게 된 계기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막 공장이 돌아가고 일반인들 중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보다 돈도 더 많은데 귀족 너는 왜 태어나자마자 귀족이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이만큼 부를 축적했는데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희는 뭐야? 왜 태어나자마자 잘 살고 태어나자마자 어, 정치도 너희끼리 알아서 하고 왜 그런 거야? 이거 불공평해 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시민혁명. 시민혁명의 사례로는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프랑스혁명 등과 같은 근대 시민혁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근대 시민혁명 중에 이 세 가지 혁명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세 개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낼 거고요. 이 세 개를 모두 합쳐서 근대 시민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근대 시민혁명 덕분에 근대 시대부터 다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랑 차이점이 뭐냐 하면요. 근대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예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인원수가 적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대까지 오면서 굉장히 국민들의 수가 늘어난 거예요. 나라도 커지고 국민 수도 늘어나고 하니까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게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제는 간접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정치를. 대표를 뽑아서 나 대신 대표 너가 좀 민주주의 좀 해줘, 이렇게 한 게 간접민주주의인데요. 다른 말로는 대의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대신해서 할 사람을 뽑아서 우리 대신 대표가 민주주의를 해준다라는 뜻으로 대의 민주주의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간접민주주의랑 대의민주주의랑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 근대 시민혁명까지 했으니까 다시 교과서를 좀 읽어볼게요. 자, 다시 시민들은 권력을 가진 왕이나 귀족에 맞서 자유와 권리를 찾고자 투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 이념이 확산되었다. 아까 이거 선생님이 설명한 거죠. 시민들이 권력을 가진 왕이나 귀족에 맞서서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찾고자 투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왜 귀족, 왕 너희만 존엄한 걸로 하냐? 우리도 존엄하다. 그리고 우리도 자유가 있다. 우리도 평등하다. 라는 민주주의 이념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민들이 선출한 대표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간접민주주의가 널리 퍼졌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이 뭐냐. 그러나 선거권은 재산이 있는 성인 남성에게만 또 주어졌습니다. 아직도 여자 빼고, 농민 빼고, 빈민, 가난한 사람 다 빼고 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근대 시민혁명에서 투쟁을 해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하는 거를 이루어내긴 했지만, 그렇지만 결국 성인 남성만 가능했다. 이게 한계점입니다. 자, 요때까지는 사회가 이렇게까지 밖에 발전하지 못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근대까지는 여성의 힘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현대민주주의로 오면서 여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자, 교과서를 계속 읽어볼게요. 참정권 확대 운동과 현대민주주의의 시작.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계급이 있으니 이들은 돈이 없는 노동자, 여성이었죠. 이들이 차티스트 운동이랑 여성 참정권 운동 등을 통해 참정권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때 이 운동 이름도 선생님이 구분하는 문제 안 냈습니다. 그냥 알고만 있으시면 됩니다. 차티스트 운동이 노동자들이 한 운동이고요. 우리 노동자들에게도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하는 거였고, 여성 참정권 운동도 이름에 다 적혀 있죠. 여성도 참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라는 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노동자도 운동을 하고 여성들도 운동을 해서 얻어냈습니다. 그 결과 20세기 중반 현대 사회가 되면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보통선거제도가 확립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선거제도가 확립되는 게 어떻게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되느냐. 그러면 다시 현대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로 되느냐.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 모든 국민들이 다 정치에 참여하는 게 가능한가요? 우리 불가능하죠. 정치할 사람을 뽑아서 대표가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니 현대가 되면서 차티스트, 여성 참정권 운동을 했어. 그러면 직접 민주주의가 된 건 아니고 여전히 간접 민주주의입니다. 대의민주주의고요. 그러면 똑같잖아. 근대 민주주의 때랑 현대 민주주의 때랑 똑같이 간접 민주주의잖아.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거죠. 그 근대 때는 성인 남성만 가능했는데 현대가 되면서 이제 누구나 선거할 수 있는 보통선거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선거. 보통선거는 일정 나이에 도달한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 사람이 여자든 가난하든 노동자든 뭐 어떻든 간에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보통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도 가능해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타임라인을 다 그려드렸어요. 고대부터 일단 중세는 빼도 되죠. 민주주의가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근대, 현대까지 오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선생님이 여기 글자 쓰기가 좀
좁아서 지저분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글자 크기 작게 예쁘게 쓸 수 있으니까 본인이 보기 좋게 필기를 잘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추가해 줄 내용은 현대민주주의 시기에는 간접민주주의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을 하려고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일부 도입을 해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민주주의로 바뀐 것은 아니다. 그거를 헷갈리지 마시고요. 요 밑에 이 내용들은 시험에 하나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굉장히 상식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민주주의가 발전이 된 거고요. 우리나라는 1948년에 보통선거 실시해서 여자도 투표권을 줬거든요. 이때가 그 이승만 정권 시기였어요. 우리나라는 여성 참정권 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정부에서 먼저 여성들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통선거를 시작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이제 민주주의의 이념과 기본 원리는 무엇일까? 민주주의의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너무 쉽죠. 그래서 시험에는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민주주의의 이념, 기본적인 이런 중요한 것들이 민주주의의 이념이고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는 이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네 가지 기본 원리를 갖추고 있어요. 자, 이 네 가지는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단어를 잘 봐야 돼요. 국민이 주인인 권리를 가지는 원리다.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다. 국민 주권의 원리란 이러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국가가 권력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 왜냐?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인 권리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자, 헌법에도 적혀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국민 주권의 원리예요. 자, 두 번째, 국민 자치의 원리. 국민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아무리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도 자치, 스스로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원리입니다. 국민 자치의 원리란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다스려야 함을 말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여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대표 선출하는 것부터가 주권 행사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 지방자치제도, 주민투표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참여를 한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한다. 이게 국민자치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입헌주의의 원리는 헌법에 입각해야 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를 규정하는 국가 최고의 가장 높은 법입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이러한 헌법에 따라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국가기관이 권력을 행사할 때 헌법에 따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입헌주의의 원리예요. 뭐든지 헌법에 따라서 해라. 헌법에 맞지 않는 건 잘못된 거다 라는 게 입헌주의의 원리입니다.
민주주의를 운영할 때는 헌법에 따라라. 자, 네 번째 권력 분립의 원리는 권력을 분리해서 세워야 된다. 자, 나눌 분자에 세울립, 설립자입니다. 권력은 나눠서 세워야 한다. 권력이 하나로 뭉치면 독재를 하게 되어 있으니 권력을 나눠라 라는 원리예요. 권력 분립의 원리란 국가 권력을 서로 다른 독립된 기관이 나누어 맡아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법을 만드는 권한은 입법부에, 법을 집행하는 권한은 행정부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한은 사법부에 두고 있다. 이렇게 권력을 세 군데로 나눠라. 그게 권력 분립의 원리입니다. 자, 이 밑에 한 문장으로 정리해오는 너무 쉽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 이 역사적 사건은 시험에는 안 냈기 때문에 일단 지나가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선생님